네,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습니다. 탄핵 심판 4차 변론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론은 어떤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보니까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타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이 결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중앙지법에서 밝힌 건 세 가지 이유예요. 바로 공수처법에 근거했습니다. 공수처법의 어떤 취지, 공수처법은 뭐냐면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라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어떤 취지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26조라는 공수처법을 예를 들었고, 마지막으로 공수처법 어디에도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에 검찰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라라는 규정이 적시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지금 수사를 했는데 그럼 바로 기소를, 그러니까 바로 검찰청 검사한테 넘기면 검찰청 검사는 보완 수사를 하는 권리는 없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보완 수사는 안 된다라는 게 불허의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그리고 공수처를 만든 공수처법, 여기에 따라서 지금 중앙지법이 판단한 것이니까 사실상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검사는 지금 수사 하나도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검사가 수사를 못한 상황에서 검사는 기소만 하는 상황, 그렇다면 공소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또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넘겼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보다시피 공수처는 수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했고, 또 공수처는 또 구인만 했지만 구인도 응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도 사실상 경찰의 수사, 그래요 검찰의 공소장 이것 갖고만 했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은 지금 기소를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에 지금 쌓여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이번 결정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복잡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더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공수처에서 이제 충분한 수사가 안 된 셈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 거부를 했고, 또 묵비권을 행사했고, 또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이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기소에만 관여하라 이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영장 연장을 재신청했다고 해서 이것을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부분이겠죠.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 그렇지만 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또 수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당히 이 부분은 좀 복잡해지는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후에 검찰은 4시간 만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했다면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법원이 또다시 불허를 한다면 검찰이 어떻게 대응에 나설까요? 그러게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지법이 이걸 다시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검찰이 또 다른 어떤 이유를 대서 뭐 넣었다든지 뭐 허가해달라든지 아닌 상황에서 바로 몇 시간 전에 내린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시간이 조금 이제 애매한데, 왜냐하면 지금 그 10일, 그러니까 처음에 공수처 쪽에서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이내로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일 연장이 안 됐으니까. 그 10일이 공수처에서는 28일로 계산을 했는데 검찰이 아마도 계산하기에는 체포 접부심 이런 것들을 10시간 정도로 계산했을 때 아마도 26일까지로 지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럼 26일 이전에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됩니다. 26일에 기소 시한을 놓치면 석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를 못했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기소를 하지 않으면
불구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석방을 해야 되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뭐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든지. 근데 또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검찰한테도 수사권이 없거든요. 내란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꼬인 상황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서울중앙지법이 다시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했는데 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검찰이 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가장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기소에만 관여한다는 것이거든요. 공수처법도 그렇고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수사할 때 그때는 이제 공수처에서 넘어왔지만 검찰에서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수사를 했어요. 예.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은 또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논란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수처가 수사 주체로서의 합법적이다 이런 부분을 또 인정한 셈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검찰이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탄핵 심판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 중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당시 의원이 아니라 뭐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것이 이 헌재에서 서로 공방이 벌어지자 민주당은 바이든 날리면은 이탄이다라고 이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빌미를 준 동영상이 있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 하면 박선원 의원하고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특정 사령관을 찾아가서 그때 유튜브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 있고 가운데 곽종근 사령관이 앉아 있는데 그 동영상이 사실상 지금 이 윤석열 변호인단이 딱 포착을 한 거예요. 그 동영상에 따르면 그 당시에 곽종근 사령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원들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사실 명확히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것을 들은 김병주 의원과 박상원 의원, 특히 김병주 의원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말씀이시지요? 라고 정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곽 사령관이 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이 장면에서 요원이라고 말했다. 근데 그것을 김병주 의원이 의원이라고 지금 바꿨다라고 헌재에서 변호인단이 언급한 그 대목이거든요. 물론 이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령 요원을 당시에 이제 707 들어갔던 707 부대원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것을 뭐 철수하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정당하지 빼내라. 끌어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색하지 않느냐라는 반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방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뭐 듣기 평가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게 불명확하게 뭐 듣기 평가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그 동영상에서 요원이라고 곽 사령관이 얘기했다라는 걸 아마 윤석열 변호인단이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논란이 됩니다. 이른바 방금 전에 이제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셨던 대로 마치 국민들에게 청력 테스트를 요구하는 것처럼 뭐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그래서 지금 뭐 비아냥거리는 우스갯소리처럼 국회 요원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겠죠. 누구를 빼내라고 했다라는 것이 법적인 대응 차원에서 내란죄라고 하는 이 혐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빼내라는 것이 아니다. 투입된 병력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이런 것이겠죠. 이제 재판관도 그렇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용어를 사용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 부분이겠죠. 계엄군이 투입됐다라고 한 이 사실. 그러면 애당초 이 발언의 논란을 이야기하기 전에 계엄군 자체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투입이 되지는 말았었어야 됐겠죠. 그런데 물론 이제 완전히 회의장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만 국회 본관까지는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 결국 이 사안을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국민 다수가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청력 테스트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논란과 더불어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여당 지도부의 반응은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에 공식 입장을 내긴 어렵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내놨고 반면에 야당에선 국민과 헌재에 대한 조롱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이 탄핵 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이 영향이 헌법재판관들을 움직여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연될 거다. 그러니까 빨리 끝날 거다라는 그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유례 없이 변론기일을 아예 지정해 버렸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기일을 그때 정했습니다. 다 끝나면 다음 변론기일은 며칠 날 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며칠 예.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그 변론기일에 따르면 거의 2월 말이면 끝나야 돼요. 예, 지금 기준으로는 4차례 남았습니다. 그리고 4차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4차례밖에 안 남은 이유는 내란죄를 사실 그 형사법상의 내란죄 이 부분을 제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차 변론에서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이런 어떤 증언 또는 신문을 이렇게 본 상황에서는 특히나 지금 이렇게 듣기 평가 말씀을 하셨지만 요원이냐 인원이냐 이런 어떤 공방이 벌어지는 것에 비추어 봐서는 이것을 사실상 확실하게 어떤 판단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인들을 불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곽종근 특정사령관 불러야 되죠. 또 물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 부르기로 했죠.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불려올 겁니다. 그만큼 이 변론 기일이 더 늘어날 가능성,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만약 거기에 있다 한다면 그 의도대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종근 평론가 말씀대로 네. 뭐 일정상의 그런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이제 종전에는 간단하고 또 단순하다라고 판단했던 이 탄핵 정국이 예. 이렇게 이제 발언들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영향받는 이제 지지층들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법적으로나 여론상으로나 더 이제는 복잡해지고 부담스러워진 거죠. 왜냐하면 헌재 입장에서.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지금 정치 성향에 따라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이고 아니 그때 요원이라는 발언이 있었지 않아요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또는 이것이 더 큰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역시 탄핵 심판이 더 길어질 거라고 보세요? 글쎄 그런 조금이라도 더 길어질 수 있는 또 빌미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일단 변론 기일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다가오니 좀 국민들 생각이 많이 난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지지층에 좀 결집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뭐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인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아까 저도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차이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어떤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출석도 하지 아니했고 또 그 헌법재판소의 그 변론 기일 동안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다 내고 있습니다. 담화도 여러 번 내고 이렇게 때에 따라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영향이 미쳐지는 건 이 지지층들이 완전히 결집하는 어떤 상황도 유도할 수 있고 또 그 지지층들로 하여금 이 내 집단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들을 가까운 지인들이나 혹은 가족들이나 혹은 자신이 포함된 소사회 속에서 확장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런 메시지가 반대하는 측에서는 또 똑같이 결집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과는 달리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이 쟁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호소문을 통해서 이런 담화를 통해서 그건 전국의 지난번 두 번의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전혀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렇게 옥중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아주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 직접 변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명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변호인단이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직접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스스로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왔을 때 지지층에게 오늘도 지금 우리 연합뉴스TV에 가까운 광화문에서 큰 집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예. 이런 여론에도 지지층들의 결집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지지층의 결집 말씀해 주셨는데 여론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은 38%, 민주당은 40%로 이 오차 내에서 접전해버리고 있고 K스타 리서치의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 밖에서 우위를 보였는데요. 이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두 기관의 그 여론조사가 상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세선은 비슷하거든요. 어차피 그게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뭐 뒤지느냐 아니면 오차 범위 바깥에서 훨씬 뭐 좀 더 앞서고 있느냐, 예. 오차 범위 바깥이니까 앞선다는 표현을 써도 되겠죠. 그 차이인데 결국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예를 들어서 ARS도 마찬가지고 전화면접도 마찬가지고 뭐 기관 따라서 또는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르지 않고 추세선은 거의 비슷하다. 즉 국민의힘이 12월 셋째 주부터는 상당한 급격히 상승세이고 민주당은 12월 셋째 주 이후에 급격히 지금 하강하고 있다. 이런 추세거든요. 이 추세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득점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실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슈를 주도하는 건 없습니다. 주도하는 건 윤 대통령만 보여요. 윤 대통령은 거의 매일 이슈에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실 스스로 이슈를 만들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만들어내는 이슈, 민주당은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슈는 호감보다는 비호감이 더 많다. 그러니까 실점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민주당이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전 탄핵 사건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판이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렇게 다른 이유는 8년 전은 이 속절없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상황이라면 그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면 안 되겠다.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 보수 정당의 트라우마가 첫째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물 요인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 이 저항감과 거부감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다른 요인은 뭐 2030 세대가 결집하는데 이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뭐 안보 요인 또 미국이라고 하는 또 이 한미 관계 이런 부분들도 보수층이 결집하는 그런 또 이유가 될 수 있는데 한국갤럽의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지지율 추이 계속해서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조금 양상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보수층이 계속 결집하는 추세가 보수 응답자들이 여론조사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지지율이 무너졌던 것이 바로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던 한 달 전쯤 시점에 12월 초쯤에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면 다시 민주당 지지층들도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서부 지방법원 이제 이 사태, 예. 난입 사태,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민주당 지지층들도 더 결집하자는 인식이 이제 좀 확대되는 양상이고 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변론을 하면서 예. 그것이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동력도 되지만 또 민주당 지지층들도 조금 느슨했다가 이래서는 안 돼. 결집하자. 이게 갤럽에서 좀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체로 주로 이제 보수 국민의힘 쪽에서의 결집 현상이 두드러졌다면 서부지법 사태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본격적인 헌재 변론 이 기점에서 민주당도 결집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갤럽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을 때 각 진영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빙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 대한 결과를 또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31%로 굉장히 높은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선두를 달리는 모습. 정당의 지지율은 박빙인데 이렇게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앞서 나가는 모습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재명 대표는 모아져 있고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국민의힘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흩어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진보라고 정치 성향을 밝히는 응답자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들이 한데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거의 유일하게 부상이 돼 있는 상황인 것이고 반대로 국민의힘 경우에는 다 색깔이 좀 또 지지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또 홍준표 시장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과제는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있다면 이게 모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흩어져 있는 그 국민의힘이 모아진다면 그땐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될까요?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선거라는 것은 뭐 아무리 탄핵 국면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또 막상 선거가 되면은 뭉치자, 한번 해보자 이런 인식이 방금 전에 제가 트라우마 8년 전에 학습 효과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막상 또 선거가 벌어지게 되면 거의 막상막하의 대결 구도, 접전 양상으로 접어들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후보들은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4명의 후보가 좀 난립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김문수 장관이 11%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자릿수 기록이기 때문에 좀 유의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다른 후보들과 다른 지금 이 정치인들과 비교할 때 적극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김문수 지금 장관을 기억하시겠지만 김문수 장관도 도지사 시절과 도지사를 그만둔 시점에 이후에 보면 대통령 잠재 후보로서 계속 오르내렸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대통령 후보로서 이렇게 여론조사에 이름을 오르내리지 않다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등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당 지지율과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오르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 즉 지금은 차기 대선 주자를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나 일부 중도가 이 보수의 후보들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들을 차기의 조기 대선에서 누굴 찍을까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직에 있는 정치인, 즉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아직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 측에서는 차기 주자를 바라보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아직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을 지켜야만 한다. 호불호 말고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옳건 그러건 간에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데 이 후보들 중에 이 정치인들 중에 그래도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냐? 김문수가 보인다. 라고 판단한 거다. 미래 지도자보다는 현 대통령에 대한 보위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이 좀 주춤하는 상황에서 비명계가 최근에 이재명 대표 체제를 연일 비판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이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러면 비명계의 작심 발언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커질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상황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여론 정서가 존재는 합니다만 지금은 미미해요. 왜냐하면 워낙 이재명 대표가 현재 상태로서는 막강하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그러면은 최대 위기가 있어야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할 수 있는 목소리가 또 확대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위기가 언제냐? 언제일 것 같습니까? 바로 재판이겠죠. 재판 리스크인데 이 재판 중에서도 공직선거법 2심 이 부분이 과연 뭐 3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결과가 나올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타격을 입느냐 그때 또 국민의힘의 보수 쪽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또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의 후보 또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민주당에 거론되는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와의 양자 대결의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비명 또 반 이재명 후보들이 목소리가 더 현실화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결정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야당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렇게 봅니다. 저도 아까 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좀 전까지는 우리가 이 지지율 추이를 이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비교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추세선으로만 봤을 예. 때 37에서 31로 떨어졌어요. 37이 12월 둘째 주인데 지금은 31까지 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예. 자, 6%포인트나 떨어진 보시죠? 12월 둘째 주가 37인데 그러네요. 지금은 31입니다. 6%포인트라는 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자, 이렇게 떨어지자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갤럽 기준으로 31%가 하향 돌파했을 때, 20%대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과 하프가 됩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어디서든 약 한 40%대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40%대인데 당 대표가 20%대다. 그러면 이 대표로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결과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아마 목소리가 더 커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 흐름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봤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